요즘에 각종 언론이나 뉴스에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 테더, 그리고 아시다시피 베이스 코인과 같은 이런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저희 해시그의 김경진 리서치 매니저께서 발표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시면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해시드 새로 조인하게 된 리서치 매니저 김경진이고요. 저는 원래 그 스티밋에서 DV1이라는 그 아이디로 좀 글을 쓰기도 했었어요. 아시는 분들 계실 텐데 오늘은 스테이블 코인 설명을 좀 드릴 거고 그 테더가 요즘에 이슈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테더가 스테이블 코인의 유일한 모델은 아니거든요. 가격이 좀 안정된 화폐를 만드는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좀 오늘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So I'll present in Korean because main audience are Koreans. Sorry.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왜 화폐의 안정성을 기대하는가? 화폐가 안정적이지 않으면 그러니까 화폐의 가치가 안정적이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한번 먼저 살펴볼게요. 네. 일단 화폐의 안정성을 얘기하려면 화폐가 어떤 기능을 원래 해야 되는지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대부분 다 아시는 내용일 텐데요. 첫 번째로는 교환의 매개로 쓰여야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철수가 자기가 빵을 먹고 싶으면 2,000원 내고 빵을 사 먹으면 되겠죠. 이때 2,000원을 낸다는 행위가 화폐를 사용한다는 행위가 되고요. 그다음에 그 가치의 저장 기능은 예를 들면 철수한테 빵을 판 빵집을 하는 영희가 빵을 팔아서 번 돈을 그냥 원화로 잘 모아놨을 때 자기 재산이 이렇게 늘어나야겠죠. 그래야지 나중에 그걸 가지고 살아갈 테니까. 그다음에 가치의 척도 기능은 예를 들면 영희가 고용한 아르바이트 민호가 받는 월급이랑 자기가 한 달 동안 쓰는 돈들을 다 원화로 계산했을 때 문제가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기능을 지금 원화가 화폐의 기능을 잘 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이런 기능을 잘 하기 때문에 이거는 비트코인 가격 변동 자료인데요. 달러 기준이고요. 사실 이거는 안 보여드려도 요즘 들어서 많이 가격 트래킹을 하셨을 거기 때문에 잘 아시겠죠. 가격이 엄청 널뛰기를 하고 있고 좀 볼수록 슬프니까 빨리 넘어갈게요. 이거는. 그래서 암호화폐가 그러면 아까 보신 것처럼 널뛰기를 하는 암호화폐를 가지고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좀 생각을 해볼게요. 첫 번째 교환의 매개를 보면은 여기 좀 화폐 예시가 등장할 텐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예시고 제가 뭐 가격 예측을 하거나 하는 건 아닙니다. 이오스로 빵을 매일매일 사 먹었어요. 근데 1년 뒤에 이오스가 10배가 됐어요. 그럼 철수가 되게 열받겠죠. 화폐 가격이 이제 올라버렸으니까 내가 그냥 안 쓰고 놔뒀으면 돈 벌 거를 괜히 써가지고 손해봤다. 이거는 이제 적절한 예시가 사실 하나 있어요. 그 2010년 5월에 그 누가 비트코인 1만 개를 가지고 피자 2판을 사 먹었죠. 라지 사이즈로. 그거 이제 계산해 보면은 피자 한 판에 300억 정도 현재 시가로 되거든요. 예를 들면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화폐를 되게 쓰기 싫어지는 상황이 돼요. 화폐의 기본 목적은 써야 되는 건데 쓰기 싫어지는 상황이 되고, 그다음 두 번째 가치의 저장을 보면은 이제 영희가 빵을 팔았잖아요. 근데 영희는 되게 리플을 좋아해가지고 리플로 바꿔서 모았어요, 수익을. 근데 이제 1년 지나가지고 리플이 10분의 1이 됐어요. 그럼 이제 빵집 망하겠죠. 원가보다도 안 되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꼭 리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변동성이 심한 암호화폐는 가치의 저장 기능을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이런 상황이 되면은 이제 가게 오너 입장에서는 뭐 암호화폐를 그냥 안 받겠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예를 들면 이런 형태의 좀 경제적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리플도 받겠다. 근데 하락할 수도 있으니까 시가보다 좀 더 저평가해서, 그러니까 상품 가격을 리플로 받을 때는 좀 더 높게 받겠다. 이런 행위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역시나 암호화폐 도입의 저해 요소가 되겠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치의 척도인데, 민호가 이제 빵집에서 월급을 받았잖아요. 이제 2더로 받기로 했어요. 이제 1~2더씩 받기로 했어요, 매달. 그럼 지난달에 1~2더 받을 때 되게 기분이 좋았을 거예요. 1,000달러였으니까. 이번 달에 1~2더 받으면 600달러거든요. 좀 기분이 되게 많이 나쁘죠. 이런 상황들 때문에 암호화폐 변동성이 되게 크면 실생활에 쓰기가 어렵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동감을 해요. 그래서 다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안정화를 할 거냐? 안정화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이제 우리가 제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그냥 안정화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비트코인의 전체 볼륨을 생쥐에 비유를 한다면
얘가 코끼리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얘의 가격을 변동시켜서 이득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맘대로 가격을 조절할 수 없게 만드는 거고요. 근데 이제 이 논의에 대해서도 되게 그렇게 될 거라고 예상하는 사람도 있고 절대 그렇게 안 된다고 예상하는 사람도 있고 되게 좀 논쟁이 많은 주제이기도 해요.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좀 비판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얘가 실생활에서 많이 쓰여서 시가총액도 늘어나고 그 거래량, 투기 볼륨이 아니라 거래량 자체가 늘어나야 되는데 생각을 해보면 가격의 변동성이 큰 걸 실생활에 도입을 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잖아요. 그러니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라는 논쟁에 사실 부딪히게 돼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거보단 조금 더 나은 솔루션을 한번 고민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뭔가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화폐 가격 안정을 해본다고 했을 때 이해해야 되는 좀 이론적인 백그라운드가 있는데 저는 이제 경제학 전공자가 아니고 여기 혹시 경제학 전공자 계시나요? 아 없네요. 제가 그럼 제 맘대로 그냥 막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되게 러프하게 설명드릴 거고 뭐 반드시 이게 꼭 맞다라기보다 이러한 경향성을 가지기 때문에 이러한 식으로 사고를 해볼 수 있다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크립토 이코노미가 되게 정착이 많이 되면 여기에 대해서도 되게 논문들도 많이 나오겠죠. 일단 첫 번째는 수요 공급 법칙. 이거는 되게 아주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고등학교 경제 시간에도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보면 수요가 일정할 때 공급이 늘어나면 그러니까 화폐 공급량이 늘어나면 가격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공급이 늘어나면 가격이 떨어진다. 공급이 줄어들면 가격이 올라간다. 이건 재화에 대해서 보통 이렇게 설명하는데 화폐도 똑같이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비트코인 공급을 확 늘려버리면 가격이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되게 부자가 비트코인 그냥 다 파는 거예요. 비트코인 부자가. 그럼 가격이 떨어지겠죠. 그런 간단한 얘기고 그다음에 오른쪽에 나오는 화폐 수량 이론은 저건 약간 조금 더 어려울 수 있는데 큰 경향성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통화량이 고정일 때 화폐 유통 속도도 고정일 때 뭐 생산량이 늘어나면 뭐 물가가 하락한다. 뭐 많이 들어본 얘기죠. 그러니까 기술이 발전해가지고 생산량이 늘어나면 물가가 떨어지겠죠.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고 이거 가지고 암호화폐 쪽을 한번 분석을 해볼 수도 있어요. 지금 비트코인이 어떻게 하면 정상적으로 가격이 오르는가 또는 왜 지금 비트코인이 좀 비정상적으로 가격이 높은가. 예를 들면 정상적으로 가격이 올라가는 거는 저기 보이는 생산량이 늘어났을 때 비트코인은 통화량이 거의 고정이잖아요. 그다음에 화폐 유통 속도도 일정하다고 가정을 해보면 물가가 하락을 해야 되잖아요. 생산량이 늘어났으니까. 그러니까 생산량이라는 건 이제 생산돼 가지고 사람들에게 물건이 트레이딩으로 실제 쓰인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물가가 하락한다는 거는 화폐 가치가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상적이라면 비트코인이 실생활에 많이 쓰이면 가격이 올라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지금 그러면은 정상적이지 않게 왜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냐? 라고 보면 뭐 이게 꼭 맞는 얘기는 아닌데 대략 이런 경향이 있다라고 분석할 수 있다는 건데 생산량이 거의 고정이고 그 다음에 통화량도 고정인데 화폐 유통 속도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화폐를 내가 이걸 쓰기 싫어 그냥 들고 있고 싶어 라고 생각하면 유통 속도가 줄어든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지금 투기 압력 때문에 되게 사람들이 팔기 무서워하고 그냥 들고 있고 싶어 하잖아요. 요즘에 많이 팔죠. 근데 되게 들고 있고 싶어 하잖아요. 아이고. 네. 그랬을 때 화폐 유통 속도가 떨어지면 물가에 반대되는 개념인 화폐의 가치도 화폐의 가치는 상승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게 전체 그림을 한번 구성해 볼 수 있다. 이 화폐 수량 이론을 가지고. 네, 왼쪽 것만 이해하셔도 사실 오늘 발표 이해하는 데는 크게 문제 없어요. 그러면은 이제 법정 화폐는 가격을 어떻게 실제로 유지하는가를 살펴보면 이렇게 되게 어려운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 다 이해할 필요가 없고요. 그냥 중앙은행이 화폐 공급량을 조절해서 물가를 안정시킨다.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까 이제 수요 공급 얘기했는데 수요 공급. 굳이 공급량을 조절하는 이유는 우리가 수요를 마음대로 조절할 수는 없잖아요. 뭐 예를 들면 사실 정부가 비트코인 규제하겠다, 거래소 다 폐지하겠다라고 하는 건 사실 수요를 조절하는 거일 수도 있는데 정상적인 로직은 이제 공급량 조절하는 거죠.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은 그러면 어떻게 조절하느냐? 얘도 마찬가지예요. 공급량을 조절해야 되는데 지금 왼쪽에 보이는 USD 코인을 USD에 패그된 1대1로 패그된 암호화폐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두 가지 각기 다른 현상이 일어났을 때 각기 다른 로직이 돌아가면 돼요. 그러니까 1USD 코인이랑 1USD가 같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으면 그냥 내비두면 돼요. 우리가 바라는 결과니까. 근데 1USD 코인이 1USD보다 가격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USD 코인의 가격을 올려줘야겠죠. 그럼 공급량을 줄여주면 돼요. 이거를 중화된 주체가 하든 아니면 그냥 우리 참여하고 있는 일반 거래자들이 하든 참여 주체가 이걸 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밑에 똑같은 얘기인데 USD 코인이 더 비싸졌다. 그럼 공급을 늘리면 돼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로직만 사실 성립을 하면 스테이블 코인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뒤에서는 그래서 이 로직을 구현하려고 하는 스테이블 코인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럼 각각의 스테이블 코인들이 어떻게 얘를 달성하려고 하는지, 잘 달성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러는 와중에 문제는 없는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발표하는 도중에 혹시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으면 질문해 주셔도 되거든요. 여기까지 다 괜찮나요? 네, 너무 쉽죠, 사실.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현재 개발되고 있는 세 가지 방향이 있어요. 첫 번째 타입은 이를테면 테더. 그래서 내가 연동하고자 하는 자산을 실제로 한 주체가 보유하고 그거에 대해서 차용 증서를 암호화폐로 발행을 하는 거예요. IOU라는 게 이제 차용증 같은 건데 이렇게 하면 사실 1대1로 완벽하게 매핑이 되죠. 근데 이제 얘도 사실 조금 더 들여다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스테이블 코인 로직이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 한번 살펴볼 수 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실제로 내가 연동하고자 하는 화폐나 에셋이 아니라 다른 에셋을 가지고 담보로 맡겨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담보가 중앙화된 단체가 아니라 스마트 컨트랙트에 저장될 수 있어야 해요. 그 점이 좀 다른 점이고, 그러니까 1번보다는 조금 더 탈중앙화될 가능성이 있겠죠. 그다음에 세 번째 타입은 연동이 되는 대상을 내가 보유하거나, 그러니까 그 중앙화된 기관이 보유하거나 아니면은 담보물로 받지 않고 그냥 화폐 공급량을 조절해보겠다라는 모델이에요. 시뉴리즈라는 게 예를 들면 화폐 이제 발행권을 가졌던 귀족 이런 용어인데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일단 타입 1에 해당하는 제일 대표적인 사례 테더인데요. 최근에 사실 되게 문제가 많죠. 얘를 한번 간단히 살펴볼게요. 발행기관이 있어요. 얘는 테더라는 발행기관이 있고, 그다음에 연동 정책은 1USDT가 1USD로 교환이 보장이 돼요. 그러니까 어떤 뜻이냐면 내가 USD를 그 테더한테 입금을 하면 테더가 그만큼에 해당하는 USDT를 1대1로 저한테 발행을 해줘요. 근데 이제 뭐 소액은 안 된다고 들었어요. 되게 고액을 요청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시간도 좀 오래 걸린다고 들었는데 어쨌든 그렇고, 반대의 경우 내가 USDT를 가지고 있을 때 얘를 테더한테 던져주면 이거를 USD로 바꿔준다. 그러니까 상호 교환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연동 로직이 이제 실제로 가격이 널뛰기를 하려고 할 때 가격 수정이 일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얘가 내가 USDT를 발행한 만큼 USD를 다 가지고 있어 라는 말만 가지고는 가격 수정이 꼭 돼야 되는 건 아니에요. 네, 가격 수정이 되는 논리를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 USDT가 USD보다 가격이 떨어졌을 때,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 가격이 떨어졌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달러로 안 바꾸려고 한다. 그러니까 반은 맞고 반은 틀렸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USDT를 가지고 차익 거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네, 첫 번째니까 이제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USDT가 싸졌잖아요. 그러니까 테더한테 내가 USDT를 중앙화된 거래소에서 사요. 내가 일단 그 다음에 그거를 테더한테 보내. USDT를. 그래서 나한테 USD 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USD보다 더 많은 USD를 가지게 되겠죠. 포지션이 딱 다 청산이 되면. 그러면 차익 거래가 되는 거죠. 이제 트레이더들이 이런 차익 거래를 할 수 있으면 가격은 무조건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다. 반대 경우도 한번 살펴볼게요. 이 경우는 사실 뭐 이제 다 아시겠죠.
테더한테 USD를 보내서 USDT를 발행을 받은 다음에 얘가 USD보다 비싸게 팔리니까 얘를 얘를 이제 시장에서 팔아가지고 USD를 얻는다. 이러면 또 USD 총량이 늘어나죠. 차익 거래가 되는 거예요. 이런 로직으로 사실 이제 돌아가면 되는데 실제로는 이런 가격 수정 로직이 좀 원활하게 돌아가진 않는 것 같아요. 이 말대로면 사실 가격이 되게 엄청 안정적이어야 되는데 되게 널뛰기도 하잖아요, 테더도. 그 이유는 제가 이제 생각했을 때는 제일 큰 이유는 테더 발행 속도가 좀 너무 느려서 그런 것 같아요. 일정량이 모여야지만 한 번에 뭉탱이로 발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USDT를 보냈을 때 USD로 돌려받는 것도 아마 되게 느릴 것 같거든요. 그런 문제 때문에 아마 이게 적극적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 같은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테더라는 회사 입장에서도 테더라는 회사도 사실 이 차익 거래 참여 주체가 될 수 있어요. 도덕적인 문제도 없어요. 그러니까 테더라는 회사가 내가 USDT를 많이 발행을 했는데 USDT 가격이 떨어졌어. 그럼 내가 사 모아가지고 포지션 청산해버리면 자기는 그냥 공짜 USD가 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이라면 되게 가격 수정이 잘 돼야 되는 거죠. 얘 이제 제일 큰 문제는 다들 아시겠지만 테더라는 기관이 USD를 받아서 보관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하는 중앙화 리스크, 그게 제일 큰 거고요. 실제로 이제 중앙화 리스크가 단순히 리스크가 아니라 실제 문제로 드러날 수도 있다라는 예측이 되게 많이 있죠. 이거는 이제 재밌어서 가져와 봤는데 최근에 기사 떴던 것 같아요. 로얄 민트 골드, 그러니까 로얄 민트라는 영국 조폐국 같은 데가 영국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데 금을 가지고 이제 금에 연동된 암호화폐 발행을 한다고 했어요. 사실 테더랑 되게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1RMG가 1골드, 골드는 이제 실제 1g의 금을 제가 이제 골드라고 쓴 거예요. 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한번 제가 생각할 시간 드릴게요. 아까 테더랑 사실 똑같죠? 그러니까 1RMG가 작아진 거니까 RMG를 제가 많이 사요, 시장에서. 그 다음에 이 로얄 민트한테 나 실제로 금을 줘 라고 요청을 하면 딜리버리 해주거든요. 그렇게 하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금을 갖다 팔아야지 이제 포지션이 완전히 정리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 경우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경우가 사실은 조금 애매한데 아직 이게 좀 신생 프로젝트다 보니까 뭐 백서나 완전히 정리된 자료는 없더라고요. 웹사이트는 하나 생겼던데, 이를테면 실제 금을 사가지고 로얄 민트에 보낸 다음에 RMG를 발급받아가지고 거래소에다 팔면 이제 포지션이 정리가 돼요. 차익 거래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가격이 완벽히 골드에 패깅돼서 유지가 되겠죠. 이제 타입 원들을 살펴봤는데 얘네 문제는 일단 중앙화 리스크가 제일 크죠. 그래서 그 현실 담보를 누군가 보관을 하고 있잖아요. 얘랑 관련된 모든 기관을 다 신뢰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테더가 USD를 받지도 않고 그냥 USDT를 발행했다. 흔히 하는 이제 우려죠. 그런 리스크가 존재할 수 있고, 그다음에 또는 테더가 USD를 잘 받아서 USDT를 발행했는데 USD를 가지고 날랐다. 이런 일도 발생할 수 있고, 테더가 정말 그렇다는 게 아니라 예시를 드는 거예요. 또는 이제 테더를 보관한 은행이 갑자기 파산했다. 이런 일도 일어날 수 있죠. 또는 뭐 그 은행과 관련된 그 은행의 지급준비금을 가지고 있는 중앙은행이 파산한다. 정부가 파산한다. 그러니까 리스크들이 다 존재하죠. 이게 일반적인 중앙화 리스크인데, 그 다음에 발행기관한테 돌아가는 보상 구조가 잘 없는 것 같아요. 되게 빈약해서 좀 업무 태만이 발생하기 쉬워요. 테더가 보면 되게 효율적으로 돌아가지가 않잖아요. 내가 그냥 상식적으로는 테더 계좌 있어가지고 내 뭐 비트코인 아니면 USDT 주소 같은 거 계좌에다 돈 보낼 때 같이 보내면 바로 발행해줘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게 이제 발행기관한테 보상 구조가 제대로 잘 짜여져 있지 않아서 그런 거라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은 이런 모델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발행기관이 내가 받은 USD 보유 잔고를 가지고 이자를 남겨보겠다. 이런 걸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이자를 남긴다는 거는 돈을 받은 거를 그냥 다 보관하는 게 아니라 이거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주식시장에 투자하든 채권시장 투자를 하든 아니면 뭐 다른 은행에 빌려주든 빌려줘야 되는 건데, 그랬을 때 사실 원금 보장의 리스크가 또 생기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거는 좀 수익 모델 만들기가 저는 좀 개인적으로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다음 모델인데 이제 타입 2예요. 타입 2는 예를 들면 암호화폐처럼 스마트 컨트랙트 안에다 보관할 수 있는 자산을 담보로 만들어 가지고 그거에 대략적으로 비례하는 만큼의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거예요. 이제 대표적인 모델은 빗쉐어가 있어요. 예. 이오스 개발하고 있는 이제 데니얼 레리머가 맨 처음 개발했던 암호화폐 또는 암호화폐 거래소 같은 플랫폼이고요. 빗쉐어 모델 한번 살펴보면 1 빗쉐어가 1 USD로 교환이 되긴 하는데 USD로 교환이 된다기보다는 가격이 그냥 연동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환이 된다고 하기보다는 그러니까 가격이 연동이 되는 거고, 단 이걸 발행할 때 이제 발행하고자 하는 사람이 이제 빗쉐어라는 그 암호화폐가 있어요. 걔를 2배만큼 담보로 잠궈야지만 얘를 발행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담보물의 가치가 발행한 그 스테이블 코인, 저 빈 USD의 일정량보다 떨어져 버리면은 그냥 강제로 포지션 청산해 버려요. 그러니까 그냥 저 빗쉐어를 팔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정화되는 로직 이제 살펴보면은 이게 되게 약하긴 한데 이제 빗쉐어의 이 빗 USD가 실제 USD보다 가격이 떨어졌다. 그러면은 빈 USD를 발행해 가지고 이거를 뭐 판매를 하든 뭔가 했을 거잖아요. 그 사람이 이걸 다시 사들이면 차익을 얻어요. 근데 이게 되게 약하죠. 일단 차익 거래에 참여할 수 있는 당사자가 되게 한정적이죠. 그래서 이 가격 수정 로직이 좀 약하고요. 그다음에 빈 USD가 1 USD보다 커졌을 때 이 경우는 사실 가격 수정이 되게 어려워요. 제가 판단하기에. 그러니까 빈 USD를 신규로 발행해서 판매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빈 USD가 비싸졌으니까 발행해가지고 팔아야 되는데 팔았을 때 이제 내 담보가 물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포지션 청산하려면 얘를 다시 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사실 이게 순환론법이죠. 그래서 이제 이게 좀 어렵다. 이거를 조금 뒤틀어 가지고 만든 모델이 이제 메이커라는 이제 블록체인 뎁인데 얘는 이더리움 위에 올라가는 뎁에 그 다이라는 애가 있어요. 얘는 이제 똑같은데 그 발행할 때 담보 비율이 이제 저 메이커 토큰 홀더들의 투표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그다음에 얘도 똑같이 강제로 청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얘도 사실 문제점도 똑같아요. 네. 그래서 타입 2 문제점을 보면 일단 담보물 가치 하락시, 오타나네요. 담보물 가치가 하락했을 때 그 발행자가 리스크를 다 감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되게 불안하죠. 그것 때문에 생기는 현상은 이제 통화 발행량 위축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가지고 굳이 발행할 이유를 모르겠다. 그리고 실제로 발행량들이 몇백억을 못 넘어요. 그 다음에 둘째는 이제 담보물 가치가 하락하기 시작하면 강제 청산 당하는 것보다는 조금 비싸더라도 스테이블 코인 시장가로 내가 사가지고 빨리 내 포지션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가격 불안정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매수 압력이 생기겠죠. 담보물 가치가 하락하면. 그러니까 아까 메이커 모델 보면 예를 들면 이더 가치가 하락을 하면 이 다이라는 스테이블 코인의 가격이 상승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코인마켓캡 보니까 2월 한 2, 3일 정도부터 해서 이 다이라는 스테이블 코인 가격이 한번 점프했더라고요. 이렇게. 지금은 좀 안정화가 됐는데, 그러니까 매수 압력이 생기기 때문에 오히려 가격 불안정 초래한다. 그다음에 가격 조정에 대한 보상 구조, 아까 말씀드렸지만 얘가 1 USD보다 떨어졌을 때나 올라갔을 때나 그 조정을 할 수 있는 보상 구조가 되게 빈약하다. 그러니까 가격 조정이 좀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타입 3 살펴볼 건데요. 타입 3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담보나 아니면은 내가 연동하고자 하는 자산을 실제로 보유 안 하고 그냥 화폐 발행만 가지고 다 조절해 보겠다라는 거예요. 제일 유명한 사례는 이제 베이스 코인인데, 베이스 코인 연동 정책은 1 베이스 코인을 1 USD로 연동한다. 근데 내가 교환을 해준다고 보장하진 않는다라는 거고, 얘는 이제 연동 로직이 따로 정해져 있어가지고 제가 그냥 설명을 드릴게요. 1 베이스 코인이 1 USD보다 낮아졌을 때, 그러니까 가치가 하락했을 때 공급량을 줄여야겠죠. 어떻게 하냐면 일종의 채권을 발행을 해요.
얘는 뭐 채권이라고 부르기 약간 애매하긴 한데 얘네는 이제 채권이라고 불러요. 채권을 발행해가지고 이 채권이 이제 보장하는 가치는 나중에 얘를 1 베이스 코인으로 바꿔줄게 라고 보장을 해요. 그리고 이거를 오픈 옥션으로 팔아요. 경매에서 얘를 당연히 이제 미래에 1 베이스 코인 받는 거니까 당연히 1 베이스 코인보다 싸게 팔겠죠. 상식적으로. 내 유동성을 잠그는 거니까. 그래서 수익으로 얻은 베이스 코인을 소각해요. 그러면 이제 그 시장의 공급량이 줄어들겠죠. 그러면서 베이스 코인 가치가 다시 1 USD까지 맞춰진다 라고 이제 이론을 만들었어요. 그다음에 1 베이스 코인이 1 USD보다 비쌀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일단 아까 채권 구매한 사람이 있을 거잖아요. 나중에 이제 내가 1 베이스 코인 받으려고 1 베이스 코인보다 낮은 가격에 1 베이스 코인을 보장하는 채권을 산 사람이 있겠죠. 그 사람한테 먼저 1 베이스 코인을 돌려줘요. 그러니까 그 채권을 청산해줘요. 그 다음에 채권자 리스트가 있을 거잖아요. 이 채권자 리스트가 다 청산되고 나면 이 베이스 코인의 주주들이 있어요. 아마도 뭐 ICO 참여한 사람들이 주주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는데 그 주주들한테 베이스 코인을 그냥 배포를 해요. 그냥 에어드랍 하는 거예요. 이제 이 주주가 베이스 코인 가진 거에 비례해서. 얘도 사실 이제 문제가 되게 많은데 뒤에서 같이 문제를 살펴볼게요. 네, 그 다음 모델은 이제 프래그먼트인데 얘도 이제 담보 같은 게 명확하게 정의가 안 돼 있는데 일단 위에 그 정의된 건 똑같아요. USD 프래그먼트가 이제 1 USD로 연동이 된다. 교환 보장은 없다. 근데 1 USDF가 낮을 때는 베이스 코인이랑 똑같이 동작을 해요. 근데 1 USDF가 1 USD보다 클 때는 이거를 이제 채권 보유자한테 일단 당연히 USDF를 배포하지만 아까는 그 리스트가 다 청산되고 나면은 주주들한테 줬잖아요. 이거는 코인 보유자들한테 줘요. 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면 코인 보유자가 이제 나는 1 USDF를 1 USD라고 생각하고 가지고 있는데 가지고 있었더니 USDF가 더 나오네. 그러면 1 USDF는 정말 1 USD가 맞을까요? 아니겠죠. 그래서 이 모델은 사실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베이스 코인이랑 얘 두 개 각각 문제 분석을 좀 해볼게요. 다시 베이스 코인 돌아가서 일단 얘에서 가장 쉽게 발견할 수 있는 문제는 일단 가장 큰 문제는 주주들한테 또는 채권 보유자한테 너무나 큰 이익이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채권 보유자는 뭐 어느 정도 리스크를 감수했으니까 또는 유동성을 잠궜으니까 그렇다 쳐도 주주들한테 돌아가는 이득이 정당화가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베이스 코인에 처음에 ICO를 참여했어요. 그래서 베이스 코인의 그 쉐어를 몇 개 가지고 있어요. 근데 화폐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때마다 저한테 그냥 베이스 코인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는 예를 들면은 미국의 연방준비제도가 있다고 할 때 연방준비제도가 화폐를 새로 찍어내면 연방준비제도의 주주인 민간은행들한테 그냥 달러를 에어드랍하는 셈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저는 좀 문제가 될 소지가 많이 있다. 경제 정의상 올바른지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문제는 이제 본드가 빨리만 청산되면 사실 그냥 차익 거래잖아요. 빨리만 청산되면. 그래서 이 베이스 코인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USD랑 베이스 코인의 그 가격 차이를 그 피드로 받아야 되거든요. 이제 그 피드를 주는 거래소가 있겠죠, 일종의. 그 거래소들에서 가격을 내가 임의로 조정해가지고 펌핑하고 덤핑하고 펌핑하고 덤핑하고 해서 본드를 발행하고 청산시키고 발행하고 청산시켜서 그냥 무한한 차익을 남길 수가 있어요. 사실 이거보다 더 나쁜 거는 인플레이션만 계속 있으면 더 나쁘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USD에 연동한 화폐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본원통화 발행량을 보면은 얘가 우상향이거든요. 계속 발행을 하면 했지 잘 감소시키질 않아요. 본원통화는. 그래서 얘도 연동이 돼 있다면은 같이 발행을 해줘야 가치가 연동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떠나서 얘는 스마트 컨트랙트가 자동으로 저 일들을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스마트 컨트랙트를 속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베이스 코인 주주가 내가 이제 베이스 코인을 에어드랍 받았어요. 그럼 얘를 상식적으로 시장에다 풀어줘야지 통화 공급량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우리가 본 화폐 수량 방정식에서는 사실 이게 유통이 된다는 가정이 있는 거예요. 누가 그걸 받는 족족 다 잠궈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건데 여기서 이제 베이스 코인을 받아가지고 내가 그냥 가만히 가지고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모든 주주들이 가격 조정이 안 되겠죠. 가격 조정이 안 되면 어떻게 되죠? 1 베이스 코인이 USD보다 높은 상태로 유지가 되겠죠. 그럼 스마트 컨트랙트가 어떻게 할까요? 추가 발행하겠죠. 그럼 이제 이게 일종의 마시멜로 게임 같은 건데 단체로 하는 마시멜로 게임이에요. 다 같이 마시멜로 이렇게 지켜보고 안 먹고 있으면 계속 더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임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그 동기가 올바르게 이제 구성되어 있지 않다. 전체 시스템에 이득이 되는 형태로 동기가 구성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얘도 이제 거의 비슷한 문제들을 대부분 포함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코인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에어드랍을 받잖아요.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코인을 그냥 들고 있겠죠. 유통 안 하겠죠. 들고 있으면 계속 받으니까. 그러면은 코인의 공급이 되게 떨어질 거고 가격이 높게 유지가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말하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마시멜로 게임을 구조화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그 게임을 즐겁게 참여하라고. 그래서 홈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실제로 초창기에 투자한 사람들은 막대한 이익을 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써놓기도 하고. 그래서 1 비트코인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중에 뭐 2000 USD, 2 USD에 샀다가 2000 USD 되는 게 아니라 1 비트코인 가진 사람이 2000 USD에 해당하는 2000 비트코인을 갖는 게 올바른 경제 정의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것도 되게 그리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문제점들을 다시 정리를 해보면 쉐어홀더나 아니 프래그먼트의 코인 홀더들이 화폐 발행 이익을 부당하게 독점한다. 사실 정부에서는 화폐를 신규 발행할 때 이 화폐가 경기를 정말로 부양할 수 있는 형태로 사용되게 하기 위해서 되게 많은 고민을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스마트 컨트랙트가 맹목적으로 일부 집단을 되게 이제 배불리는 형태로 작동할 우려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인플레이션을 되게 조장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했을 때 저 1번 독점하고 있는 그 당사자들이 되게 이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아마 조장을 할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코인 가치 하락이 일어났을 때 얘가 정말 방어가 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 하나 남아요. 그러니까 아까 베이스 코인 예시로 들어보면 베이스 코인이 1 USD보다 가격이 떨어지면 얘를 이제 회수를 해야 되잖아요, 시스템이. 그래서 채권 발행을 하죠. 근데 과연 얘가 채권이 계속 발행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채권을 살까? 얘 채권 가격이 그럼 계속 떨어지겠죠. 안 살려고 하니까. 계속 떨어지다가 0에 수렴하게 될 텐데 이걸 정말 살까? 베이스 코인은 그래서 이거를 이제 artificial flow라고 해가지고 일정 선을 정해놨어요. 그 뭐 백서에는 0.1 베이스 코인까지만 그 본드가 발행된다. 그 밑으로는 안 떨어진다. 그럼 0.1에서도 이제 사람들이 안 사기 시작해도 가격 안 내린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 채권 리스트가 일단 고정은 되겠죠. 채권을 추가 발행 안 하니까. 그리고 여기서 이제 베이스 코인의 방어 로직은 채권의 만기라기보다는 유통기한을 둬요. 그러니까 채권이 발행된 지 5년 지나면 채권 사라져요. 그러니까 채권 그냥 없애버려요. 권리를. 그러니까 되게 리스키하죠. 그렇기 때문에 본드 가격이 더 떨어질 거고 본드 가격이 사실 아티피셜 플로어에 만날 가능성이 되게 높아져요. 그러니까 저는 가격이 이렇게 쭉 떨어지기 시작하면 방어 못하고 끝날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베이스 코인 같은 모델은. 그래서 사실 여기에다 담보 모델을 섞거나 그러니까 2번, 3번 모델을 섞는다거나 하는 고민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다른 모델들을 보면. 그 다음에 이제 1, 2, 3번 다 스테이블 코인이 꼭 같이 고민해 줘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오라클 이슈인데 내가 이 스마트 컨트랙트든 뭐 중앙화된 기관이든 참여 주체 누군가든 어쨌든 보통 이건 스마트 컨트랙트에 대해서 하는 얘기긴 한데 현재 스테이블 코인과 USD의 가격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를 내가 알아야 되잖아요. 특히나 스마트 컨트랙트는 이게 중요하죠. 이것만 보고 맹목적으로 판단을 하니까. 그래서 세 가지 대안이 있는데 첫 번째는 중앙화된 피드, 그러니까 거래소 API를 이용하는 거예요. 뭐 거래소들의 API를 이용할 수도 있겠죠. 이 경우는 이제 거래소의 부정이나 또는 뭐 거래소에서 가격으로 장난을 치는 사람들한테 되게 취약하죠. 두 번째는 이거는 빗쉐어나 이제 메이커 같은 데서 쓰는 로직인데 토큰 보유자들 이 토큰은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아니라 예를 들면 주주들의 투표를 통해서 대표 노드들을 선출을 하고 이 대표들이 제공하는 피드의 중앙값을
빚을 이용하는 거예요. 뭐 이 경우도 사실은 약간 중앙화 이슈가 존재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대표들은 피드를 정상적으로 제공해야 될 이제 의무가 있고, 만약 그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으면 대표 권리를 박탈당할 수도 있겠죠. 그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잘 할 거다라는 믿음으로 운영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이제 그 쉘링 포인트 스킴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저는 이제 탈중앙화되어 있는 형태의 피드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이름 붙였는데, 어떻게 하냐면 토큰 보유자들이 토큰 보유량에 비례한 가중치로 피드를 제공을 해요. 그리고 이 피드에서 피드 중앙값이나 뭐 평균이 있을 거잖아요. 여기서 많이 벗어난, 예를 들면 뭐 상위 25%, 하위 75% 벗어난 아웃라이더들은 이제 스테이킹을 처음에 받아놓고 그 토큰을 몰수해 버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옛날에 이제 캐스퍼 알고리즘 들으러 오셨던 분들은 비슷하다고 느끼실 거예요. 캐스퍼처럼 스테이킹을 받아놓고 어떤 의사결정에 참여하게 하고 올바르게 행동한 사람은 보상을 받고 올바르게 행동하지 못한 사람은 슬래싱을 통해서 몰수를 한다.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모델 중에 어떤 것이든 사용을 해야 되고, 아마 제 생각에는 3번 형태로 많이들 진화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발표는 거의 다 끝났는데요. 코인이 결국 잘 실생활에 적용이 되려면 가격이 안정화돼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공감이 됐을 거고, 어떻게 안정화를 시키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이제 좀 생각을 많이 하시게 됐을 것 같아요. 저희 해시드도 사실 그 주제를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아직 저희도 뭐 딱 정답이 이렇다라고 얘기할 정도 단계는 아니고 계속 고민해 나갈 텐데, 좀 제 개인적으로 그냥 암호화폐가 나중에는 이렇게 돼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정리를 해봤어요. 첫째는 궁극적으로 봤을 때 특정 화폐나 특정 자산에 연동이 되면 조금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암호화폐가 결국 메이저가 되려면 암호화폐 중심으로 대부분 실생활에서의 경제 활동이 영위가 돼야 되고, 거래량의 대부분이 암호화폐가 될 텐데, 얘가 자기보다 볼륨이 심지어 작아질 수도 있는 법정화폐나 중화화된 기관이 가격을 조절할 수 있는 특정 자산의 페그를 연동을 하면 결국 얘는 탈중화된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얘는 그래서 연동을 뭐 해지하거나 아니면 베이스 코인 이제 백서에 나오는 논의 중에는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 CPI 같은 데 연동을 한다라는 계획도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진화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특정 집단의 이익에 따라 가격이나 발행량을 조절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테더는 일단 탈락이죠. 그리고 뭐 베이스 코인 같은 것도 이제 쉐어홀더들의 이익에 따라 가격이나 발행량이 조절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굉장히 위험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논의가 사실 저는 되게 중요하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좀 모순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격이 안정적인 동시에 현실 경제의 문제점들에 유연하게 대처를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그 암호화폐가 법정화폐 대비 문제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 가격 안정성 제외하고 다른 문제로 지적하는 것이 뭐가 있냐면, 우리가 그 한 나라의 경기를 조절할 때 화폐 발행량이 되게 중요한 수단이고, 경기를 부양할 때 화폐를 풀고, 그다음에 좀 캄다운 시킬 때 화폐를 다시 이제 수축시키고, 그런 통화 정책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런 현대 경제학이 일궈낸 통화 정책을 하나도 쓸 수 없게 된다라는 비판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일견타당하고 한편으로는 좀 근시안적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관점이냐면, 일단 사실 이 통화 정책에 대한 논의가 한 나라의 경기를 부양하는 것도 있지만, 좀 글로벌 경제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각 국가들이 되게 경쟁적으로 통화 정책을 쓰는 관점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정말 전 세계 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냐라고 하면 저는 꼭 그렇지 않은 약간 죄수의 딜레마 같은 게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뭐 적절한 비유일지는 모르겠으나, 우리가 이제 출산 장려를 되게 하려고 하잖아요. 아이를 많이 낳아야 된다. 그리고 그 근거는 국가 경제를 부흥하기 위해서. 근데 사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인구의 증가라는 게 정말 세계적으로 좋은 현상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공유 자원은 감소하고 환경 오염 같은 사이드 이펙트는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맹목적으로 우리가 경쟁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도구가 다 같이 사라져 버리면 그게 꼭 나쁜 걸까? 라는 생각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어요. 뭐 이 부분은 되게 너무 좀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 조심스럽긴 한데 그런 생각도 하고 있고요. 근데 한편으로는
어쨌든 막 세계 경제가 다 침체됐는데 통화 팽창 같은 수단을 못 써가지고 세계 경제 다 암흑기에 돌입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서 완전히 스마트 컨트랙트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지혜를 반영해서 뭐 인플레이션율 같은 걸 수정해 나갈 수 있는 형태로 가야 되긴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하고 있어요. 뭐 아주 간단한 예시를 들면은 이제 통화라는 게 인플레이션이 없으면 기본적으로 사용할 유인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통화 발행량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가격 상승이 눈에 뻔히 보이고, 그러니까 보유하려고 해서 투기 자산이 더 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이걸 더 많이 사용하게 하려면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존재해서 화폐 가치를 하락시키는 압력이 존재해야 되고, 그래야 사람들이 좀 더 많이 쓰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적절한 인플레이션율이 얼마냐는 이제 그 시대상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이 토큰 경제를 하고 있는 사람들, 이를테면 토큰 보유자들이 그 인플레이션율을 일종의 오라클, 아까 피드 얘기한 것처럼 투표를 통해서 결정한다던가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것도 이제 투표권을 토큰 보유량에 비례해서 주면 부자들이 자기한테 도움되는 방향으로 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뭐 KYC를 통해서 실명 인증을 통해서 1인 1투표를 하게 한다든가 다른 좋은 대안들이 나와야겠죠.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세 가지 아젠다를 이 크립토커런시가 극복을 해내면 이제 크립토커런시가 정말 법정화폐를 좀 대체하는 형태로, 뭐 보완적인 형태겠지만 좀 더 널리 쓰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드리고요.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은 저희가 한 2개에서 3개 정도 질문 받겠습니다. 손 한번 들어주시면 제가 마이크 감사드리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아까 타입 2에서 메이커 다오 말씀하실 때 담보물로 맡긴 리더의 가격이 떨어지면 다이 가격이 올라간다고 하셨는데 혹시 왜 그렇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저 강제로 청산한다는 부분이 사실 되게 중요한데, 그러니까 강제로 청산한다는 거는 내가 담보로 받아놓은 리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예시로 숫자를 얘기할게요. 예를 들면 100 다이를 발행을 하고 싶으면 100 다이는 이제 100 USD의 가치를 가지겠죠. 그러면은 150 USD에 해당하는 이더를 담보로 넣어야 돼요. 스마트 컨트랙트에. 그 다음에 이 스마트 컨트랙트 내에서 이더 가치 이제 프라이스 피드를 받겠죠. 근데 이 가치가 하락을 해가지고 150 이더에 해당하는 이제 이더가 150 이더래. 150 USD에 해당하는 이더가 이제 가치가 떨어져가지고 125 USD만큼 떨어졌어요. 더 떨어질 거라고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스마트 컨트랙트가 무슨 짓을 하냐면은 이 이더를 시장가라고 얘기하기 어렵지만 옥션에 내걸어요. 이 이더를 이제 이 다이라는 코인을 가지고 사가라. 그렇게 해서 내가 통화의 가치를 담보 가치 대비 통화 발행량을 유지하겠다라고 스마트 컨트랙트가 판단을 하거든요. 이렇게 되면 일단 뭐 옥션에 그 다이를 매수하려는 스마트 컨트랙트의 행위가 있으니까 가격이 상승하는 것도 맞는데, 좀 더 이제 제가 다르게 본 거는 그러면 처음에 발행한 사람이 내 담보를 그냥 다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내 전당포에 뭐 맡겼는데 그냥 다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그걸 막으려면 최대한 다이를 시장가로든 빨리 매수를 해서, 그러니까 125 USD가 되기 전에 이더가 뭐 한 130만 되더라도 빨리 매수해서 이 그 관계를 청산을 해버려야 돼요. 담보를 빨리 돌려받아야 돼요. 그게 이 발행한 사람한테, 사용자한테 이득이 되는 방향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이 발행한 사람이 여러 명일 거잖아요. 그 사람들 담보는 다 이더고, 이더가 하락할 때 다 같이 똑같은 생각하겠죠. 와, 남들보다 빨리 이거 그 다이 사가지고 이더 다시 돌려받아야겠다. 안 그러면 나 망하겠다. 그러니까 다이를 매수하게 되고 가격이 올라갑니다. 네. 뭐 꼭 무조건 이렇게 된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 저희 뒤에 잠시만요. 마이크 감사드립니다. 그 테더 말씀하실 때 네, USDT가 1 USD보다 떨어지는 케이스 네, 또는 뭐 USD보다 올라가는 케이스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네. 그게 정확히 어떤 케이스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뭐 폴로닉스 같은 경우는 USDT 기준으로 거래되잖아요. 네. 그런 거래소와 USD 기준으로 거래되는
어제 뭐 비트코인 가격이 다른 케이스를 말씀하셨는데 정확히 이제 두 가지 케이스가 존재하는데요. 하나는 크라켄 거래소처럼 USD랑 USDT의 페어를 제공하는 거래소가 있어요. 그런 거래소의 경우에는 아예 그걸 피드로 받을 수도 있겠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제가 차익 거래하는 사람이라고 치면 저는 크라켄 가서 차익 거래할 것 같아요. 그 차익 거래 경로가 짧으니까. 근데 만약 그런 페어가 없다라고 하면 말씀하신 대로 USDT로 비트코인 거래하는 거래소랑 USD로 비트코인 거래하는 거래소 또는 뭐 둘 다 하는 거래소가 있으면 거기 이용하겠죠. 경로가 짧아지니까. 그 양쪽에서 차익 거래를 해야 됩니다. 이제 저희 한 가지만 더 받겠습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그 스테이블 코인의 어떤 이슈라는 거는 이게 많이 쓰이려면 이 가치가 안정적이어야 되는데 또 반대로 이게 가치가 안정적이면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보유를 할까라는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이게 마치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처럼 기존의 암호화폐 시장에서 봤을 때 이 어떤 암호화폐가 가치가 안정적이라면 과연 현재의 시장 특성상 더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보유하려고 할까라는 그런 좀 의문이 드는데 어떤 게 먼저일지가 좀 궁금합니다. 안정적으로 돼서 더 많은 사람들이 보유를 해야 되는 건지 많이 보유를 한 다음에 그걸 갖춰야 되는 건지. 네, 되게 좋은 질문인데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무언가를 내가 보유한다고 했을 때 이걸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여러 종류가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사실 이제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이유는 비트코인을 가지고 뭔가 실제로 화폐로서 사용하기보다는 비트코인 가격 상승을 기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통해서 좀 재정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거죠. 경상이익,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 자본 이익을 얻으려고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거고, 말씀하신 경우는 이제 화폐로서 안정화돼 버리면 가격이 그런 자본 이익을 얻기 어려워지니까 보유하지 않을 거 아니냐. 분명 저는 그런 압력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동시에 발생하는 압력은 예를 들어 화폐로서 사용하려는 압력. 일단 사용을 하려면 내가 보유를 해야 되잖아요. 화폐로서 사용하려는 압력이 동시에 증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화폐로서 보유를 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게 현재의 어떤 투기 압력보다 더 크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보다 증가할 수도 있겠죠.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드리면 그러니까 아마 질문하신 의도가 그 1USD에 패깅되어 있는 토큰 자체를 누가 사려고 하냐라고 저는 조금 더 이해를 했는데요. 걔는 가격이 올라갈 리가 없으니까 투자 목적으로 사는 건 절대 아니고요. 그럼 왜 필요하냐? 뭐 지금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은 앱들이 그 토큰을 거의 한 가지로 쓰고 있죠. 그러니까 유틸리티 토큰 자체로 뭔가 가버넌스의 기능도 있고 실제로 물건을 살 때 유틸리티로서의 기능도 있다 보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의 기능을 토큰 하나가 하면서 가치가 막 흔들리고 있는데 현실 세계를 사실 살펴보면은 그 보통 이제 회사 모델을 보면 회사의 가버넌스를 뭔가 위한 주식이라는 개념이 있고 그다음에 미디엄 오브 익스체인지로 사용하는 원화라는 개념이 따로 두 가지가 별도의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뭐 셋시대에서 여러 가지 논의를 많이 하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사실 가장 이상적인 모델은 정말 테더보다 믿을 만한 어떤 스테이블 코인이 나올 수 있다는 가정하에 지금은 이 유틸리티 모델, 그러니까 미디엄 오브 익스체인지와 가버넌스 토큰을 하나로 쓰는 게 아니라 이거를 각각 나눠서 가버넌스 토큰은 가버넌스 토큰의 어떤 역할이 있어야 되고요. 그 토큰을 내가 소유하고 있음으로써 생태계에서 어떤 좀 더 영향력을 발휘하거나 뭐 뭔가 더 싸게 이용하거나 혹은 어떤 특혜를 내줄 수 있거나 그런 식의 용도에 좀 더 한정되는 용도의 토큰이 있고 일반적으로 정말 현실 세계에서 물건을 사는 데 쓰는 데 있어서는 사실 원화 기반으로 살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원화 기반으로 살고 미국에서는 달러 기반으로 살고 있는데 실제 가격을 쓰는 그 현실 세계의 접점에 있어서는 저런 스테이블 코인들이 나와서 스테이블 코인들은 그냥 정말 세상을 유통시키는 용도로 사용하는 그게 조금 더 그 크립토 커런시를 현실 세계에 정착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 더불어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일어나는 이제 산업에서는 어디에 투자하면 되냐? 그러면 이제 결국은 그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어떤 뭔가의 탈중앙화된 기관이 있을 텐데 이제 그 기관의
그 베킹하고 발행량을 조절해주는 뭔가의 또 다른 토큰이 있을 거예요. 토큰이나 코인이 있을 텐데 걔네들은 이 중앙화된 연방은행 같은 역할을 하면서 그 안에서 뭔가의 그 로직을 가지고 차익을 얻으면서 돈을 계속 벌 수 있는 구조가 있어야 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는 이 탈중앙화된 파운데이션에 사람들이 투자를 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생태계가 만들어질 거라고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그 스테이블 코인에 관련한 질문은 여기까지 받도록 하고요. 다음 프로젝트를 소개시켜드리기 전에 한 5분간 마이크 세팅도 하고 해야 돼서 한 5분간 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